늙어 혼자 산다고 하면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합니다. 외롭겠다, 불쌍하다, 눈물로 하루를 보내겠지 그런 말부터 쏟아냅니다. 하지만 그건 젊은 사람들의 착각입니다. 진짜 눈물은 함께 살아야 하는 노인들의 몫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감정을 눌러 삼키고 잔소리와 무시에 찢기며 껍데기뿐인 관계 속에서 숨죽이며 사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혼자라는 건 처량함이 아니라 고통과 번민에서 탈출한 자유입니다. 이번 영상은 늙어 혼자 사는 것이 축복인 5가지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복이 올 겁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것이 축복은 첫 번째 이유는 더 이상 인생을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늙어 혼자 산다는 건 더 이상 인생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건 단순한 해방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인정받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에게, 어딘가에, 뭔가에 자신을 증명하며 살아왔습니다. 학생 때는 성적으로, 직장에선 실적으로, 결혼 후엔 자식의 성공으로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내야 하고, 무언가를 이뤄야 하고, 그래야만 존중받는다는 강박 속에서 지쳐가며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늙어서조차 비교당하고 평가당합니다. 자식이 얼마나 잘 됐는지, 손주가 어느 대학에 갔는지, 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병원비를 스스로 내는지까지도 평가 대상입니다. 노년의 삶마저도 타인의 눈에 의해 채점당합니다. 그렇게 끝없이 인생을 증명해야만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프레임 속에 갇힙니다. 마치 이제라도 잘 살아야 한다는 강박처럼 여전히 어딘가에 나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는 표를 붙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혼자 살게 되면 그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나는 잘 살고 있다,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다라고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삶의 기준은 남이 아닌 내가 되는 순간 비로소 진짜 평화가 찾아옵니다. 청소를 하지 않아도, 반찬이 부실해도, TV만 하루 종일 보고 있어도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자체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존재만으로도 의미 있고 누구의 평가 없이도 괜찮습니다. 증명의 굴레는 가족에게서도 시작됩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자식들에게 괜찮은 어른임을 끊임없이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이 있습니다. 심지어 나는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조차 증명의 또 다른 방식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왜 늙었다고 계속 증명해야 합니까? 왜 더 이상 소득이 없다고, 사회에서 역할이 없다고 죄책감을 가져야 합니까? 혼자 살면 그 모든 보여주기가 사라집니다. 이제는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삶이 시작됩니다. 나는 이제 충분히 살아냈고 그 자체로 족합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75세 문정순 할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완벽한 엄마, 성실한 아내, 성과 좋은 교사로 살기 위해 늘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자식 셋 모두 대학에 보냈고 교직에서도 인정을 받으며 퇴직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은퇴하고 나서부터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더 이상 보여줄 성과가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마트에서 만난 지인의 말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 정장 입고 다녀요? 은퇴했으면 이제 좀 쉬어도 되잖아요.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래, 왜 나는 아직도 누군가에게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쓰고 있었을까? 그날 이후 문 할머니는 화장을 지우고 정장을 옷장에서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잡고 혼자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사 후 첫날 문 할머니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을 굶고 점심엔 라면을 먹고 소파에 누워 오래된 드라마 재방송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괜히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이틀째부터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이래도 괜찮구나,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구나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3일째 되는 날엔 파자마 차림으로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나를 증명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지금 문 할머니는 취미로 퍼즐을 맞추고 동네 도서관에 가서 아무 책이나 골라 읽습니다. 아무 목적 없이, 아무 성과 없이 그저 재미있어서 합니다. 때로는 하루 종일 멍하니 있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진짜 사는 거구나라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누가 보든 말든 누구에게 보이든 말든 이제는 상관없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나를 증명하지 않아요. 그냥 나로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늙어서 혼자 산다는 건 세상에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선물 받는 것입니다. 보여주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이제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편안한 나로 살아도 됩니다. 그 자체로 이미 값진 삶입니다. 더 이상 인생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입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것이 축복은 두 번째 이유는 돈을 어디에 쓸지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것이 축복인 또 하나의 이유는 돈을 어디에 쓸지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단순한 자유 하나가 노년에 얼마나 강력한 해방감을 주는지 겪어본 사람만이 압니다. 수십 년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던 세월 동안 자신을 위해 써본 돈이 얼마나 될까요? 맛있는 밥 한 끼, 예쁜 옷 하나, 병원비 외에 순전히 내 기쁨을 위해 쓴 지갑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 교육, 남편 용돈, 손주의 장난감, 며느리 생일 선물까지 노인의 지갑은 항상 남을 위해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의 치아가 흔들려도 치과 진료는 미루고 무릎이 아파도 파스를 붙이고 참고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돈을 내가 아닌 남을 위해 써야 했기 때문입니다. 노인의 돈은 가족에게는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비상금으로 여겨지고 정작 본인은 허락 없이 쓸 수 없는 은행 직원처럼 살아왔습니다. 혼자 살면 그 모든 족쇄가 풀립니다. 누가 뭐라 하든 내 돈은 내 손 안에 있고 그것을 어디에 쓸지는 오로지 내 결정입니다. 갑자기 꽃이 사고 싶으면 꽃집으로 향하고 삼겹살이 먹고 싶으면 혼자 고깃집에 들어가도 됩니다. 아침부터 시장통에서 파는 도넛 하나에도 웃을 수 있고 백화점에서 분홍색 블라우스를 하나 집어 들고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돈이란 것은 금액보다 그 쓰임이 중요한데 남에게 설명하지 않고도 쓰는 돈이야말로 진짜 자유를 느끼게 해줍니다. 한 번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68세 김영자 할머니는 30년 넘게 자식들 뒷바라지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젊을 때부터 허리띠를 졸라매며 생활했고 남편은 돈이 들어오면 술과 담배로 날려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자식 셋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보험도 해약하고 비상금도 털고 심지어 금가락지까지 팔았습니다. 그 와중에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돈을 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아들이 결혼을 하면서 그녀에게 전셋집 보증금을 요구했습니다. 한치의 망설임 없이 줬고 남은 돈은 겨우 월세방 하나 구할 정도였습니다. 그 방에서 살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혼자만의 돈을 가지게 된 김 할머니는 놀라운 선택을 했습니다. 평소 눈여겨봤던 미용실에 들어가 단발머리를 싹둑 잘라버리고 분홍색 파마머리로 스타일을 바꾸었습니다. 이웃들은 깜짝 놀랐고 자식들은 전화로 노망 났냐고 쏘아 붙였습니다. 하지만 김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내 돈 내 마음대로 써봤어요. 기분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김 할머니는 주말마다 혼자 영화관에 갑니다. 관객석 맨 뒷줄에 앉아 콜라와 팝콘을 즐기며 웃고 울고 합니다. 전에 한 번은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보다가 혼자 키득거리며 웃었는데 옆자리 청년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되게 즐거워 보이시네요. 그 말에 김 할머니는 처음으로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자신을 위해 돈을 쓰고 그것이 웃음이 되어 돌아왔던 그날의 감동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늙어 혼자 산다는 건 결국 나를 위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돈을 어디에 쓸지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자유 이상의 행복입니다. 이제는 남이 아닌 나에게 돈을 써도 됩니다. 평생 참아온 작은 사치, 그건 축복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지갑을 열어보십시오. 그 안엔 아직도 행복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것이 축복은 세 번째 이유는 불편한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도 되기 때문입니다. 늙어 혼자 산다는 것은 결국 관계라는 굴레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불편한 사람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다는 건 노년에 주어지는 가장 강력한 자유입니다. 젊을 때는 가족이니까, 직장이니까, 사회적 체면이 있으니까 억지로 웃고 억지로 맞춰가며 살아야 했습니다. 내키지 않는 전화에 억지로 응답하고 마음에도 없는 말로 상처를 덮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은 썩어갔고 마음은 점점 황폐해졌습니다. 늙어서까지 그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느라 자신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장 독한 관계는 피 한 방울 섞인 가족입니다. 자식이라는 이름 아래, 형제라는 명분 아래, 은혜라는 덫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평생을 종처럼 살다 가는 노인이 수두룩합니다. 명절마다 얼굴을 붉히고 돈 문제로 갈등을 빚고 말 한마디에 가슴에 비수를 꽂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어쩔 수 없지라는 말로 스스로를 올가매고 삽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이제는 끊어도 됩니다. 늙어서 혼자 산다는 건 관계의 사슬을 하나씩 풀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도 가족인데라는 말보다 더 무서운 독이 없습니다. 그 말에 목줄이 묶이고 그 말에 마음이 찢어집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순간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따뜻한 사람만 곁에 두면 됩니다. 나를 배려해주는 사람, 내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 나를 사람답게 대해주는 사람만 옆에 두고 나머지는 과감히 밀어낼 수 있습니다. 연락하지 않아도 됩니다. 명절이라고 안부 인사 돌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을 만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불편한 관계를 끊고 나면 공기가 달라집니다. 호흡이 깊어지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감정을 억눌렀는지, 얼마나 많은 밤을 분노와 눈물로 지새웠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야 비로소 진짜 웃음이 나옵니다. 혼자라는 것이 곧 자유라는 걸 깨닫는 순간 인생이 다시 시작됩니다. 실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70세 윤말순 할머니는 평생을 시누이와의 갈등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시댁과 가까운 곳에 살다 보니 시누이와 얼굴을 마주칠 일이 잦았고 그때마다 시누이는 윤 할머니의 옷차림, 음식, 집안일까지 하나하나 간섭했습니다. 노인네가 무슨 치장을 하냐, 애들 교육 똑바로 못 시켜서 그렇다 등 듣는 말마다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남편은 가족끼리 그러는 거지라며 늘 시누이 편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참고 살아온 윤 할머니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집을 정리하고 동네도 떠났습니다. 연락처를 싹 정리하고 새 전화번호로 바꿨습니다. 시누이가 알 방법이 없도록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이사를 하고 첫날 작은 원룸에 앉아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처음으로 살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그토록 단절을 원했으면서도 죄책감에 두려움에 실행하지 못했던 일이 결국 자신을 살려낸 것입니다. 지금 윤 할머니는 일주일에 2번 노래교실에 다니고 동네 꽃집에서 아르바이트도 합니다. 새 친구도 생겼고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더 놀라운 건 얼굴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피부가 맑아졌다, 웃는 모습이 진짜 여유로워 보인다고 말합니다. 윤 할머니는 말합니다. 나는 이제 내 감정을 아끼지 않아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위해 웃어주지 않아요. 그게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늙어서 혼자 산다는 건 결국 나를 불편하게 했던 수많은 관계에서 해방되는 일입니다. 그건 단절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시작입니다. 더 이상 불편한 관계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도 됩니다.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노년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것이 축복은 네 번째 이유는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늙어 혼자 산다는 것은 비교라는 지옥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큰 자유입니다.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비교 속에 자신을 짓눌렀는지, 얼마나 자주 남의 인생을 부러워하며 자신의 삶을 깎아내렸는지 모릅니다. 자식이 잘 됐는지, 배우자가 얼마나 챙겨주는지, 손주가 얼마나 예쁜지, 심지어 연금이 얼마인지까지도 노인들 사이에선 비교의 대상입니다. 그 비교는 칭찬이 아니라 상처를 남깁니다. 매번 졌다는 좌절감, 내가 뭔가 잘못 산 것 같다는 허무함이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젊었을 땐 학벌, 직장, 집 평수로 비교하더니 늙고 나서는 자식의 성공, 며느리의 태도, 요양원에 가느냐 마느냐로 또 비교가 이어집니다. 언제나 남과 나를 나란히 놓고 재단하는 사회 속에서 노인의 삶은 자꾸만 초라해지고 구겨집니다. 마치 누군가의 손주가 해외여행 간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 손주는 왜 주말에도 전화 한 통 없나 하는 생각이 들어 한숨이 납니다. 이런 비교는 곧 분노와 슬픔으로 이어지고 결국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은 고스란히 병이 되어 돌아옵니다. 하지만 혼자 살게 되면 그 비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주 앉아 밥 먹을 상대도 없고 가족의 성과를 나눌 대화 상대도 없습니다. 처음엔 허전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진짜 해방입니다. 나 혼자만의 세상에서는 비교할 대상이 사라집니다. 오늘 무슨 반찬을 먹었는지, 어제 누가 문병을 왔는지, 손주가 뭘 사줬는지,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교가 사라진 자리에는 평온이 찾아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게 됩니다. 부족함도, 초라함도, 실수도 전부 내 삶의 일부였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늙어도 경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노인정에서는 누가 더 자주 병원 가는지로 싸우고 경로당에서는 누가 더 손주를 자랑했는지로 질투가 생깁니다. 그러나 혼자 살면 그 모든 시끄러운 전쟁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거울을 볼 때도 예전보다 주름이 늘었네가 아니라 그래도 오늘은 잘 잤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남과 비교해 초조했던 마음은 고요하게 가라앉습니다. 오히려 작은 기쁨에도 웃음이 나고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충격적인 한 사례가 있습니다. 76세 김정임 할머니는 평생 비교에 시달려 왔습니다. 사촌 언니는 대기업 사위가 있어 연말이면 백화점 선물이 쏟아졌고 이웃 할머니는 매주 손주가 찾아온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그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뜨끔했습니다. 자식은 있지만 연락도 뜸했고 사위는 평범한 회사원이라 큰 선물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년 명절이 되면 마음이 불편해졌고 자존감은 바닥을 쳤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우연히 이웃과의 말다툼에서 당신네 집은 애들도 연락 없잖아 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날 밤 김 할머니는 처음으로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마침내 작은 결정 하나를 했습니다. 동네를 떠나 혼자 살기로 한 것입니다. 자식들에게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고 자신이 좋아하는 걸 하며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이사를 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노래를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집에서 유튜브로 옛날 트로트를 따라 부르며 하루를 보내는 일이 일상이 되었고 매일 동네 커피숍에 가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일기를 쓰는 습관도 생겼습니다. 한 달쯤 지나고 나니 주변을 둘러볼 시간이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은 중요하지 않았고 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어느 날엔 뒷산에 올라가 동네 아이가 주운 도토리를 같이 주워보기도 했고 다른 날엔 동네 책방에서 오래된 시집을 한 권 샀습니다. 김 할머니는 말합니다. 예전엔 누가 뭐 하나 자랑하면 하루 종일 신경 쓰였어요. 근데 요즘은 누가 뭐라든 상관없어요. 난 오늘 나한테 고마웠으니까. 지금 김 할머니는 매일 자기에게 편지를 씁니다. 오늘도 잘 견뎠다.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작은 쪽지 하나에 비교 대신 자긍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혼자 산다는 건 남을 볼 시간이 아니라 나를 볼 시간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삶, 그것이 바로 노년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것이 축복은 다섯 번째 이유는 갈등이 없어 마음이 평온해지기 때문입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것이 축복이라는 말이 믿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사라진 조용한 삶을 겪고 나면 그 말이 뼈저리게 와닿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사람과의 관계가 오히려 고통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말다툼, 사소한 감정 싸움, 오해와 불신 속에서 노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피폐한 일인지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예민해집니다. 작은 말 한마디, 밥 먹는 소리 하나에도 민감해지고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순간이 점점 잦아집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오히려 감옥의 간수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생깁니다. 내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하고 간섭하고 판단하는 눈빛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아지고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말다툼은 하루를 망치고 싸움은 일주일을 망칩니다. 결국 말이 사라지고 마음이 다치고 두 사람 사이엔 깊은 벽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벽은 서로를 외롭게 만들며 몸이 아닌 마음이 먼저 늙어버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혼자 살면 다릅니다. 누군가에게 감정을 상하게 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거짓 웃음을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설거지를 하지 않았다고 다투지 않고 방문을 세게 닫았다고 구박받지 않습니다. 고요함 속에 나의 감정만이 존재하고 그 감정은 나에게 솔직해지게 만듭니다. 분노도 억울함도 사라지고 대신 고요함과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싸울 사람이 없다는 건 곧 고통이 없다는 뜻입니다. 혼자라는 단어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로 다가옵니다. 충격적인 한 사례가 있습니다. 72세 정성자 할머니는 40년을 함께 산 남편과의 전쟁 같은 일상을 버리고 홀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늘 눈물로 시작해 눈물로 끝났습니다. 밥이 짜다고 던져진 밥그릇, TV 리모컨을 두고 벌어진 고성과 욕설, 병원비를 두고 벌어진 싸움 속에서 정할머니는 매일 가슴을 움켜쥐며 살았습니다. 참다 못해 남편 몰래 노인복지센터에서 독거노인, 생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처음으로 혼자의 평온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 이후 정할머니는 전셋집 보증금을 나눠받고 조용한 동네의 작은 오피스텔을 구했습니다. 이사 첫날 그녀는 창문을 열고 커피를 마시며 울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잔소리하지 않았고 거실에 팬티만 입고 걸어다녀도 아무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고요함이 낯설었지만 어느 날부터는 그 고요함이 자장가처럼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하루 종일 소리 내어 말하지 않아도 전혀 외롭지 않았고 내 숨소리와 내 생각으로만 가득한 공간이 오히려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었다고 전합니다. 정할머니는 매일 새벽 시장에 가서 혼자 먹을 고등어 한 마리를 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카페에 들러 자신에게 커피 한 잔을 선물합니다. 예전엔 상상할 수 없던 일상이었습니다. 지금은 말합니다. 나는 지금 내 생애 가장 평온한 날들을 살고 있습니다. 갈등이 없으니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늙어 혼자 사는 것이 결코 불행이 아닙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늙어 재혼하면 안 되는 끔찍한 5가지 이유 중 첫 번째는 서로 다른 생활 습관에 적응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군가와 함께 늙어가는 삶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조용한 방 안에서 홀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누군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커집니다. 그래서 재혼을 결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대화하고 외로움 대신 따뜻한 온기를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따뜻한 동행이 실제로는 생각보다 더 복잡하고 고단한 일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생활 습관의 차이입니다.
수십 년간 각자 다른 삶을 살아왔고 각자만의 루틴과 방식으로 하루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환경과 습관 속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갑자기 한 집에서 같은 공간을 공유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식사 시간, TV 채널 취향, 잠자는 습관, 청소와 정리의 방식까지 사소한 모든 것이 부딪힙니다. 혼자 살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둘이 되면 끊임없는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좀 맞추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피로와 불만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늦게 자요? 불 좀 꺼줘요. 나는 매일 아침 드라마를 봐야 해요. 그게 내 낙이에요. 왜 설거지를 그렇게 대충 해요? 내가 다시 해야 하잖아요.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처음의 설렘은 사라지고 상대에 대한 짜증만 커집니다. 특히 노년에는 젊었을 때보다 융통성이 떨어지고 각자의 고집도 강해지기 때문에 조율이 더 어렵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 살아온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혼자 사는 게 훨씬 편했다 는 후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 습관의 차이는 단순한 불편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거리감으로 이어지고 점점 말수가 줄어들며 같은 집에 있어도 마음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따뜻한 사랑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서로 피곤해하고 갈등을 피하려고 회피하며 지내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재혼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사랑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고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생활 습관을 존중하고 양보하고 받아들이려는 진심 어린 노력이 없다면 그 재혼은 더 큰 고통과 후회를 남길 수 있습니다. 재미있지만 씁쓸한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70대 김 씨는 5년 전 혼자 살던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상대는 인근 교회에서 알게 된 68세의 여성으로 다정하고 조용한 성격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두 사람은 연애하듯 산책도 하고 시장도 함께 다니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김 씨의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바로 시작됐습니다. 김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고스톱 프로그램을 틀어놓고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있었고 아내는 아침 8시까지 조용히 자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왜 아침부터 그렇게 시끄럽게 해요? 좀 조용히 좀 해줘요. 이게 내 삶의 리듬이야. 몇십 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젠 못 고쳐. TV 채널 싸움도 시작됐습니다. 김 씨는 스포츠 중계를, 아내는 홈쇼핑과 드라마를 즐겼습니다. 리모컨은 매일 전쟁터가 되었고 결국 각자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 문제로도 다툼이 생겼습니다. 아내는 변기 뚜껑을 닫아야 한다고 했고 김 씨는 그깟게 뭐 대수냐 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소한 일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 날 아내는 말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혼자 사는 게 나았어요. 결국 두 사람은 법적인 혼인 관계는 유지하되 각자 따로 살기로 했습니다. 한 집에서의 갈등은 끝났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사랑만 믿고 결혼했는데 습관 하나 맞추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늙어 재혼하면 안 되는 끔찍한 5가지 이유 중 두 번째는 돈보다 사랑이 중요하지만 현실은 돈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꿈꿉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오히려 외로움이 깊어지는 노년에는 더 간절한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따뜻한 손을 잡고 함께 걸으며 마음을 나눌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재혼을 결심합니다. 사랑이 있다면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자면 노년의 재혼은 사랑 하나만으로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감정은 순간일 수 있지만 돈은 생활 전체를 좌우합니다. 특히 노후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병원비, 약값, 생활비, 취미생활, 여행 경비까지 모든 것이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젊을 때야 같이 고생하며 살아간다는 낭만이 있습니다. 돈이 부족해도 서로의 미래를 꿈꾸며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다릅니다. 이제는 건강도 체력도 시간도 제한적입니다. 남은 시간을 평온하게 보내고 싶어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재혼으로 인해 금전적 문제가 생긴다면 그 평온함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가난해도 괜찮아. 라는 말은 아름답지만 실제로는 힘든 삶을 의미합니다. 서로에게 기대려다 서로를 짓누르게 되고 작은 생활비 문제로 다투게 되며 결국 마음의 거리마저 멀어지게 됩니다. 노후의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존심이며 건강이며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입니다. 재혼 상대가 충분한 경제력을 갖추지 못했거나 과거의 부채가 있거나 심지어는 재산을 노리고 다가온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라는 감정은 사라지고 남는 건 후회와 분노뿐입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평생 모아온 재산이 예상치 못한 상대에게 넘어가는 것을 보며 자녀들은 분노합니다. 우리가 모른 사이에 왜 그렇게까지 퍼주셨어요? 라는 원망을 듣게 되고 가족 간의 신뢰도 산산조각이 납니다. 결국 부모와 자식 사이도 부부 사이도 모두 깨져버리는 불행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사랑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노년의 사랑은 감정보다 현실을 먼저 따져봐야 하는 것이 진실입니다.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이라면 나의 노후를 위협하지 않고 오히려 지켜주려 할 것입니다. 재혼을 결정할 때는 감정보다 상황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 재정적 책임,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냉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사랑도 안정적인 삶 위에서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돈보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말은 이상적이지만 노년의 재혼에서는 그 반대가 더 현실적인 진실일 수 있습니다. 재미있지만 의미 있는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74세 남성 이 씨는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69세 여성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둘 다 혼자였고 말도 잘 통했습니다. 이 사람하고라면 여생이 참 따뜻하겠다. 는 생각에 6개월 만에 재혼을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시장을 보고 텃밭을 가꾸며 하루하루가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2달쯤 지나자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냉장고 바꾸자. 너무 오래됐어. 이 씨는 놀랐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던 사람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기대는 점점 커졌고 심지어 카드까지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적금도 깨고 연금도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아내가 본인의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커졌습니다. 우린 가족이잖아. 내 돈이 어딨어? 라는 말에 이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1년이 지나지 않아 이 씨는 혼인무효 소송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사랑은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너무 달랐습니다. 혼자 살았을 땐 여유도 있었고 자식들과도 사이가 좋았는데 지금은 돈도 잃고 사람도 잃은 기분입니다. 늙어 재혼하면 안 되는 끔찍한 5가지. 이유 중 3번째는 함께 늙어가는 것이 낭만적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늙어가는 삶,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이 한 문장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수십 년을 혼자 버텨온 인생, 이제는 누군가와 손잡고 걷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지는 나이입니다. 여전히 내 마음속엔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을 나눌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늦은 나이에 재혼을 고민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늙어가는 것은 생각처럼 낭만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생활이고 시와 음악이 아니라 약 봉투와 병원 일정이 함께하는 현실입니다. 기대했던 평온함 대신 끝없는 불평과 갈등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젊을 때의 연애는 미소와 설렘으로 가득하지만 노년의 동행은 인내와 양보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각자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습관이 있습니다. 자는 시간, 먹는 음식, 집안 정리 방식, 말투 하나까지 다 다릅니다. 그 차이를 받아들이고 맞춰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쯤은 내가 참으면 되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릅니다. 상대가 내 말투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나도 어느 순간 왜 저렇게 사소한 걸로 신경을 쓰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거기에 건강까지 따라주지 않으면 갈등은 더 깊어집니다. 누구 하나가 아프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같이 늙는 낭만은 사라지고 서로 힘겨운 간병의 삶으로 바뀝니다. 아프면 챙겨줘야 하고 챙기다 보면 지치게 되고 지치면 다툼이 생깁니다. 내가 원했던 건 이런 노후가 아니었어. 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동안 쌓았던 애정도 무너집니다. 결국 서로를 위해 선택한 재혼이 서로를 더 외롭게 만드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낭만을 꿈꾸던 재혼이 현실에서 부딪히는 일이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함께 늙어간다는 건 하루하루 몸이 무거워지고 생활이 느려지고 서로의 단점을 더 많이 보게 되는 삶입니다. 그 속에서 진짜로 함께 걸어가려면 감정이 아니라 인내와 이해, 그리고 엄청난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72세 정 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됩니다. 정 씨는 경로당에서 만난 69세 박 여사와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고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좋은 감정을 키웠습니다. 이제라도 누군가와 함께 늙어가고 싶다. 는 생각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자녀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내 인생이잖아. 라며 밀어붙였습니다. 결혼 후 처음 한두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매일 밥을 차려주는 사람이 있고 대화 상대가 있다는 것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문제는 사소한 일에서 시작됐습니다. 정 씨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새벽 뉴스를 보며 신문을 읽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반면 박 여사는 8시까지 조용히 자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TV 소리를 키우면 나는 잠을 못 자요. 정 씨도 참지 않았습니다. 내가 몇십 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걸 갑자기 바꾸라는 거야? 그날부터 조용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정 씨는 박 여사가 손주들과 통화하는 시간에 신경이 곤두섰고 박 여사는 정 씨의 식습관에 하나하나 간섭했습니다. 서로가 피곤해지기 시작했고 매일 저녁 식사 후엔 말없이 각자 방으로 들어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정 씨가 무릎이 아파 병원에 다녀온 날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말했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 좀 쉬어야겠어. 박 여사는 대답했습니다. 그럼 집안일은 나 혼자 다 해야 해요? 나도 허리 아픈 거 모르세요? 이 말에 정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낭만은 현실 앞에서 너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결국 두 사람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정 씨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도 함께 살아간다는 건 정말 다른 문제입니다. 혼자일 땐 몰랐던 내 고집도 생활 습관도 상대에겐 큰 불편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늙어 재혼하면 안 되는 끔찍한 5가지. 이유 중 4번째는 상대의 사별한 배우자의 기억을 견뎌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잃고 긴 세월을 홀로 살아온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말하지 못한 빈자리가 존재합니다. 그 빈자리는 단지 공간이 아니라 사랑했던 사람과의 추억으로 채워진 마음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노년이 되어 새로운 인연을 맺으려 할 때 그 빈자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사별한 사람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억은 더 깊어지고 더 선명해집니다. 함께 웃던 순간, 함께 울던 날, 아이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까지 모든 것이 가슴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재혼을 결심하더라도 그 기억을 지운 채 새로운 사람만을 바라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랑은 새로운 사람과의 시작이지만 기억은 결코 삭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은 나지만 그 사람의 눈과 마음 속에는 여전히 과거의 누군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과거를 이해해야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과거는 현재를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가족들과의 대화에서, 사진첩 속 한 장면에서, 매년 챙기는 기일에서조차 나는 철저히 두 번째 사람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 여보가 예전에 이런 걸 참 좋아했었어요. 그 사람은 뭐든지 나보다 먼저 생각해줬지. 우리 가족 사진 속엔 아직도 그 사람이 있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나는 과연 그 사람의 진짜 배우자인지 아니면 과거의 그늘 속에서 잠시 머무는 존재인지 혼란스럽고 외로워집니다. 내 존재가 상대방에게 대체처럼 느껴질 때 그 사랑은 점점 무너져 갑니다. 사별은 슬픔이지만 남겨진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랑은 완성된 사랑으로 남아 있습니다. 헤어짐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갈등도 다툼도 실망도 없이 기억 속에 아름답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완성된 사랑과 비교되면 현실의 나는 늘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첫 번째 사랑이 살아 있습니다. 나는 두 번째이지만 지금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나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기억이 현재를 지배하면 나라는 존재는 언제나 그 뒤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걸 감내할 자신이 없다면 재혼은 오히려 스스로를 더 외롭고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과거의 그림자를 견디는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71세 장 씨는 3년 전 69세의 여성 김 여사와 재혼했습니다. 김 여사는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이 지났고 장 씨는 이제는 그분도 새 출발을 할 준비가 됐겠지 라 생각하며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김 여사는 다정했고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대화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김 여사가 장 씨 몰래 옛 남편의 사진을 거실에 꺼내 놓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장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사진은 치우는 게 어떨까요? 김 여사는 대답했습니다. 이건 가족이니까요. 내 삶에서 절대 지워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장 씨는 처음엔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남편의 기일에는 아이들과 함께 제사를 지내러 가는 모습, 명절이면 그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오는 모습을 보며 점점 자신이 가족이 아닌 외부인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김 여사가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였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다정했어요. 당신은 왜 그런 걸 못해요? 그 순간 장 씨는 자신이 비교당하고 있다는 걸 느꼈고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의 나보다 과거에 그 사람이 더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장 씨는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 곁에 있지만 당신 마음속엔 없나 봅니다. 그 사람은 추억 속에서 살고 나는 그 추억을 질투하며 살아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 말 이후 두 사람은 거리감을 두기 시작했고 현재는 사실혼을 정리한 상태입니다. 장 씨는 조용히 말합니다. 사랑을 주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의 과거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늙어 재혼하면 안 되는 끔찍한 5가지 이유 중 5번째는 상대가 나를 속이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진심 어린 사랑을 원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마음이 덜 간절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외로움은 깊어지고 마음을 나눌 대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절실히 느껴지는 나이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노년의 재혼을 고민합니다. 남은 인생을 누군가와 따뜻하게 보내고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할 현실이 있습니다. 상대가 진심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의 미소 뒤에, 다정한 말투 속에 감추고 있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은 진실, 의도적으로 숨긴 과거, 그리고 계산된 접근. 이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져 있을 가능성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사랑할 사람은 당신이에요.
우리 함께하면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거예요. 나는 당신이 있어야 숨 쉴 수 있어요. 이런 말들은 감동처럼 들리지만 때로는 철저히 계산된 대사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만 믿고 모든 것을 내어주기 시작하면 어느새 내 삶 전체를 그 사람에게 맡기게 됩니다. 돈도, 건강도, 심지어 가족과의 관계마저 흔들리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건 상대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미 혼인신고를 마치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진실이 드러났을 때 되돌릴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감정은 상하고 신뢰는 깨지고 법적 문제까지 얽히면 남은 인생이 고통의 연속이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의심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확인하지 않은 믿음은 너무도 위험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은 진실 위에 쌓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만 믿지 말고 행동을 살피고 경제 상황을 투명하게 확인하며 가족과도 솔직하게 나누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길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설마가 현실이 되는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감정은 따뜻하게 품되 판단은 냉정하게 해야 합니다. 노년의 사랑일수록 그 균형이 더욱 중요합니다. 75세 조 씨는 68세 여성과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온화하고 배려 깊은 성격으로 조 씨의 외로움을 따뜻하게 채워주었습니다. 함께 산책하고 같이 시장도 다니며 하루하루가 평화로웠습니다. 결혼한 지 3개월쯤 됐을 무렵 조 씨는 아내가 자주 전화를 받으며 자리를 피하는 것을 이상하게 느꼈습니다. 처음엔 예민한 자신의 기분 탓이라 넘겼지만 어느 날 우연히 아내의 가방에서 각종 신용카드 고지서와 대출 연체 통지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조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내는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미안해요. 예전에 사업하다가 진 빚이에요. 당신에게 말하면 떠날까봐 무서웠어요. 조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보여준 다정한 모습이 모두 가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미 혼인신고까지 마친 상황에서 아내의 채무는 고스란히 자신의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분노와 실망이 겹쳤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내가 조 씨의 이름으로 추가 대출을 받으려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조 씨는 급히 법적 조언을 구했고 결국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내가 과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여러 명의 노인을 상대로 접근했던 이력이 밝혀졌습니다. 조 씨는 말합니다. 내가 믿었던 그 미소, 그 다정함이 모두 거짓이었다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사랑받고 싶었던 것뿐인데 결국 이용당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노년의 믿음 하나로 재혼을 결정했다가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아름답지만 진실하지 않으면 독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냄새나는 노인, 진물 흐르는 피부, 사람들 몰래 피하는 가족들. 이것이 당신의 미래가 되어도 괜찮습니까? 90세까지 살았지만 병원 침대에서 썩어가는 살갗과 염증투성이 몸뚱이로 고통받는 노년, 그건 장수가 아니라 지옥 같은 연명일 뿐입니다. 매일 씻는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놓치고 있는 단 5곳, 그곳이 바로 병의 뿌리이며 무병장수의 열쇠입니다. 지금 당장 이 5곳을 씻지 않으면 늦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무료이며 다음 유익한 영상을 가장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78세 김종만 어르신은 평소 건강을 자랑하던 분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등산도 자주 다니고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팔팔한 종만이 형님으로 통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르신은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하고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요통이라 여겼지만 병원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꺼냈습니다. 피부염이 심하게 진행되어 2차 감염까지 왔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피부염 때문에 허리를 못 펴고 열까지 나며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그 원인은 다름 아닌 평소 잘 씻지 않았던 등 부분이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평소 샤워를 하긴 했지만 손이 잘 닿지 않는 등은 대충 물만 묻히는 정도였습니다. 떼수건은 귀찮다고 쓰지 않았고 비누칠도 손이 닿는 부분만 했습니다. 그 결과 땀과 각질, 노폐물이 쌓이며 피부가 숨을 쉬지 못하고 염증을 일으킨 것입니다. 특히 고령자에게는 면역력이 낮기 때문에 작은 염증도 순식간에 퍼지고 등은 시야에서 보이지 않아 상태가 심각해질 때까지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종만 어르신은 결국 등 피부 궤양으로 수술까지 받게 되었고 몇 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난 뒤에야 종만 어르신은 평생을 씻으면서 등은 대충 넘겼는데 거기가 내 병의 시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등은 노인에게 있어 침묵의 시한폭탄과도 같은 부위입니다. 손이 닿지 않아 관리가 어렵고 시야에서 벗어나 상태 확인이 어려워 병을 키우기 쉽습니다. 특히 등은 하루 종일 땀이 많이 차는 부위이며 속옷이나 옷에 의해 자극을 지속적으로 받기 때문에 더더욱 청결에 신경 써야 하는 곳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얇아지고 건조해지기 때문에 각질과 노폐물이 쉽게 쌓이고 이로 인해 세균이 번식하기 좋습니다. 매일 샤워를 해도 등은 쉽게 잊혀지는 부위입니다. 특히 샤워기를 몸에 댄다고 해서 깨끗이 씻기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부드러운 브러쉬나 긴 때타월을 사용해 비누 거품을 충분히 낸 뒤 꼼꼼히 닦아야 합니다. 또한 샤워 후에는 물기를 잘 닦고 보습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등은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염증, 감염, 심지어 독소 침투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부위입니다. 90세까지 무병장수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곳일수록 더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매일 깨끗하게 씻는 첫 번째 장소는 바로 등입니다. 등 하나만 제대로 씻어도 노년의 큰 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등 뒤에 무서운 병이 숨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82세 박영순 할머니는 손주들에게 늘 나는 냄새 안 나게 깔끔하게 살아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실제로도 매일 샤워를 하고 머리도 자주 감으며 외출 전엔 늘 단정히 차려입는 깔끔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며느리가 자꾸만 마스크를 쓰고 가까이 오지 않으려 했습니다. 심지어 손주들도 할머니가 옆에 앉으면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곤 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예민하다고만 생각했지만 어느 날 병원에서 충격적인 진단을 받게 됩니다. 바로 입 냄새와 구강 내 세균 감염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박 할머니는 이를 하루 2번씩 꼬박꼬박 닦았고 입 냄새 따위는 전혀 신경 쓴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치간 사이사이와 혀, 그리고 입 안 구석구석은 전혀 관리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침 분비량이 줄어들고 구강 내 자정작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균이 번식하기에 딱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 결과 박 할머니의 입에서는 일반인의 50배에 달하는 악취균이 발견되었고 잇몸 안쪽엔 이미 염증이 깊숙이 퍼져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박 할머니는 음식을 씹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결국 몇 개의 치아를 발치해야 했습니다. 이후에는 틀니를 끼게 되었고 맛있는 음식을 봐도 제대로 씹지 못해 식욕이 떨어졌습니다. 단순히 입안을 제대로 못 씻었다는 이유로 건강은 물론이고 가족 관계까지 어그러진 셈입니다. 매일 깨끗이 씻어야 할 두 번째 부위는 바로 입안, 특히 혀와 잇몸, 치아 사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대충 넘기고 있습니다. 양치질을 한다고 해도 혀 닦기를 하지 않으면 입 냄새의 원인이 되는 황화화 합물이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특히 혀 표면은 눈으로 보기엔 깨끗해 보여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세균이 진을 치고 있는 본거지입니다. 혀를 닦지 않으면 음식물 찌꺼기와 죽은 세포들이 얇은 막처럼 쌓이는데 이게 부패하며 독성 가스를 내뿜는 공장이 됩니다.
또한 치아 사이사이는 양치질만으로는 절대 깨끗하게 닦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이용해 구석구석 청소해야 합니다. 잇몸 아래에 낀 음식물 찌꺼기는 곧 세균 덩어리로 변해 염증을 유발하며 심하면 심장질환과도 연결될 수 있는 만성염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입속의 세균은 혈관을 타고 몸 전체로 퍼질 수 있으며 심근경색, 뇌졸중의 위험까지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인에게 가장 무서운 건 입맛을 잃는 것입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면 영양이 부족해지고 기력이 떨어져 병에 쉽게 걸립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이 입속 관리 부족이라면 매일의 양치 습관은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이자 강력한 무기가 되는 셈입니다. 입안은 하루 3번 이상, 특히 자기 전에는 반드시 혀와 잇몸까지 꼼꼼하게 닦아야 합니다. 틀니를 사용하는 분들은 틀니를 깨끗이 세척한 후 입안도 별도로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틀니에 낀 세균은 본래 치아보다 더 빠르게 번식하고 냄새도 훨씬 강하게 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치과에서 스케일링과 검진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90세까지 무병장수하기 위한 두 번째 습관은 바로 입안을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입안이 더러우면 곧 인생이 더러워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냄새로 가족을 멀어지게 하고 염증으로 건강을 잃고 결국 맛없는 노년을 보내게 되는 것, 단 하나의 양치 부족으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혀, 잇몸, 치아 사이까지 꼼꼼하게 닦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100세 인생의 열쇠입니다. 79세 정남수 어르신은 젊은 시절부터 늘 깔끔하다는 말을 듣고 살았습니다. 운동도 꾸준히 하고 옷차림도 늘 정갈하게 유지하는 분이었습니다. 특히 나는 냄새나는 노인이 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며 주변의 청결에도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어르신 주변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남수 형한테서 뭐 이상한 냄새 나지 않냐? 뒤에서 뭔가 쉰내 같은 게 올라와.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냄새가 심해졌고 결국 가족들도 눈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고 느낀 정 어르신은 병원을 찾았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됩니다. 겨드랑이에 땀샘이 막히고 세균이 번식해 악취가 심각하게 퍼지고 있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평소에는 샤워를 하더라도 겨드랑이는 대충 손으로 쓱 문지르는 정도였고 땀이 나도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않았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특히 여름철엔 땀에 젖은 셔츠를 그대로 몇 시간씩 입고 다니며 세균의 온상지처럼 만든 것이었습니다. 겨드랑이는 체온이 높고 습기가 잘 차는 부위이기 때문에 한번 세균이 번식하면 냄새는 폭탄처럼 터지고 땀샘은 염증으로 막혀 고름이 생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됩니다. 정 어르신은 결국 악성 땀샘 염증으로 고통을 겪으며 몇 차례 드레싱 치료를 받아야 했고 심한 경우 절개 수술까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깨끗이 씻어야 할 세 번째 부위는 바로 겨드랑이입니다. 겨드랑이는 인체에서 가장 예민하고 민감한 냄새 기관 중 하나입니다. 특히 노년에는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땀의 성분이 달라지고 분비된 땀이 피부 표면에서 빠르게 분해되면서 악취의 중심지가 됩니다. 젊었을 땐 땀을 흘려도 냄새가 덜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암내의 농도는 더 강해지고 냄새는 훨씬 오래 지속됩니다. 문제는 이 냄새가 당사자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주변 사람에게는 강력하게 인식된다는 점입니다. 노인의 채취는 단순히 나이 탓만이 아닙니다. 겨드랑이를 제대로 씻지 않은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으로만 대충 문지르는 것으론 부족합니다. 반드시 부드러운 스펀지나 전용 바디브러쉬를 사용해 충분히 비누 거품을 내고 주름 사이사이를 꼼꼼히 닦아야 합니다. 특히 겨드랑이에는 땀이 모이는 부위이기 때문에 샤워 후엔 완전히 말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습기가 남아있으면 세균이 번식하면서 피부염, 모낭염, 심지어 곱는 현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땀이 많이 나는 여름철에는 땀 흡수가 잘 되는 면 소재 옷을 입고
하루에 한 번 이상 겨드랑이를 닦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외출 전이나 식사 자리 같은 중요한 자리에선 소량의 데오도란트나 땀 억제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제품 사용 전에 알레르기 반응이 없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겨드랑이는 단순한 냄새 문제를 넘어 노년의 사회적 관계까지 파괴할 수 있는 무서운 부위입니다. 사람들은 말은 하지 않지만 냄새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아무리 좋은 인상도 불쾌한 냄새 한 번이면 무너지고 아무리 따뜻한 사람도 피하게 됩니다. 정남수 어르신처럼 스스로는 청결하다고 생각해도 겨드랑이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 외면받는 노인이 될 수 있습니다. 90세까지 무병장수를 꿈꾼다면 매일 깨끗하게 씻어야 할 세 번째 부위는 바로 겨드랑이입니다. 땀이 모이고 냄새가 시작되는 이 작은 공간을 매일 정성껏 관리하는 것이 노년의 품격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채취로 멀어지는 사람들보다 향기로 다가오는 어른이 되기 위한 습관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81세 이정의 할머니는 젊은 시절 간호사로 근무했던 덕분에 위생에는 누구보다 철저한 분이었습니다. 손 씻는 것, 양치질, 청결한 옷차림은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할머니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가려움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피부가 건조해서 그런 줄 알고 보습제를 바르고 비누를 바꿔가며 씻어봤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나중엔 가려움이 통증으로 번지고 걷는 것조차 불편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은 결과 의사는 놀라운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항문 주위가 감염되어 피부염이 생긴 겁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 말을 들은 정혜 할머니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소 그렇게 깨끗하게 생활했는데 어떻게 이런 곳에 병이 생길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매일 샤워를 하면서도 항문 주위는 대충 씻는 정도였고 대변 후에도 물티슈나 비데를 사용하지 않고 휴지만으로 마무리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고령자의 피부는 얇고 약하기 때문에 항문 주변에 조금만 이물질이 남아도 염증이 쉽게 생깁니다. 그 상태로 몇 달이 지나면 진균 감염, 궤양, 피부 찢어짐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혜 할머니는 결국 피부과와 항문외과를 오가며 통원 치료를 받았고 치료비도 적지 않게 들어갔습니다. 무엇보다 수치심이 가장 컸다고 고백했습니다. 매일 깨끗이 씻어야 할 네 번째 부위는 바로 항문 주위입니다. 이곳은 인체에서 가장 많은 세균이 모이는 곳 중 하나이며 동시에 가장 소홀하게 관리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노년에는 근육이 약해져 대변을 완전히 배출하지 못하거나 배변 후 잔여물이 남아 피부에 자극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항문 주변에 끈적한 분비물, 악취, 염증, 가려움증, 심한 경우엔 피부 괴사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만성 질환을 가진 노인의 경우 피부의 회복력이 떨어지고 세균 감염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항문 주위 위생 관리는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습니다. 위생이 부족하면 단순한 가려움에서 시작해 치루, 치액, 항문 농양 등 중증 항문 질환으로 빠르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항문 주위가 붓고 진물이 나며 앉지도 못하는 상태까지 가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이 부위를 제대로 씻기 위해서는 샤워 시 반드시 미지근한 물과 약산성, 비누를 사용해 손으로 부드럽게 닦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한 자극을 주는 떼수건이나 거친 비누는 오히려 피부를 손상시켜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변 후에는 가능하면 비데나 물티슈를 이용해 잔여물을 깨끗이 제거하고 항상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문 주위가 습하거나 축축한 상태로 오래 있으면 곰팡이나 세균의 온상이 되어 끔찍한 냄새와 피부 손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속옷 선택도 중요합니다. 통풍이 잘 되는 면소재를 착용하고 땀이 많이 나는 여름철에는 하루 2번 이상 속옷을 갈아입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래 앉아 있어야 할 경우엔 항문 주위에 땀이 차지 않도록 수건이나 패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항문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증상이 있을 땐 부끄러워 말고 즉시 병원을 찾는 것이 현명한 대처입니다. 90세까지 무병장수를 위해 매일 씻어야 할 네 번째 부위는 바로 항문 주위입니다. 이 부위를 소홀히 하면 냄새, 고통, 수치심, 그리고 심각한 병까지 겪게 됩니다. 하루 1분 작은 습관으로 항문 건강을 지키는 것이 진짜 노후를 지키는 길입니다. 깨끗한 뒤처리는 건강한 인생의 마무리입니다. 84세 김태섭 어르신은 자신이 젊었을 때부터 발냄새 하나 없는 남자라고 자부하던 분이었습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발냄새 안 나서 좋아라고 말할 때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뿌듯해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부심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양말을 벗을 때마다 지독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발가락 사이에 진물이 생기고 피부가 벗겨지면서 고통이 심해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무좀이라 생각하고 약국에서 연고를 사 발랐지만 증상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은 김 어르신은 충격적인 진단을 받게 됩니다. 발바닥과 발가락 사이에 진균 감염이 심각하게 진행됐고 피부가 괴사 직전 상태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감염이 발톱 안쪽으로까지 퍼져 발톱 무좀이 진행되고 있었고 곧 발톱을 일부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감염은 너무 오랫동안 축축하고 더러운 환경에 노출된 결과였고 원인은 간단했습니다. 김 어르신은 샤워를 해도 발을 대충 씻고 특히 발가락 사이는 거의 손이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누칠도 하지 않은 채 물만 대충 끼얹고 말리는 것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발은 서서히 세균의 온상이 되었고 악취, 피부 손상, 통증, 진균 감염이라는 무서운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김 어르신은 결국 통증으로 인해 장시간 걷지 못하게 되었고 사회 활동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다녔을 경로당, 모임 자리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90세까지 무병장수하기 위해 매일 깨끗이 씻어야 할 다섯 번째 부위는 바로 발과 발가락 사이입니다. 발은 하루 종일 체중을 지탱하고 신발 속에서 땀과 습기, 압박에 시달리는 부위입니다. 그 중에서도 발가락 사이와 발톱 밑은 세균과 곰팡이가 가장 쉽게 번식하는 위험지대입니다. 특히 노년층은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피부 재생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작은 상처도 곧 심각한 염증과 감염으로 악화되기 쉽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발을 제대로 씻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허리를 굽히기 어렵고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샤워하면서 발은 대충 물로 헹구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냄새와 병의 씨앗을 키우는 습관입니다. 반드시 앉아서 발을 씻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비누로 충분히 거품을 낸 뒤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문질러야 합니다. 특히 발톱 주변과 발뒤꿈치, 발가락 사이에 피부 주름 쌓이는 세균이 숨어있는 사각지대입니다. 샤워 후에는 깨끗한 수건으로 발을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습기가 남아있으면 곰팡이균이 활발하게 번식하여 무좀, 악취, 발톱 변형을 일으키게 됩니다. 만약 발에 상처가 있다면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소독 후 적절한 연고를 발라야 합니다. 그리고 통풍이 잘 되는 양말을 신으며 하루 한 번 이상 양말을 갈아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발도 자주 말리고 관리하여 발을 세균으로부터 지키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무좀은 단순한 피부 질환이 아닙니다. 만성 무좀은 당뇨병 환자에게 괴사와 절단까지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질병으로 발전합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반드시 발 청결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깨끗한 발은 냄새 없는 자신감을 만들고 통증 없는 자유로운 걸음을 가능하게 합니다. 90세까지 무병장수를 위해 매일 씻어야 할 다섯 번째 부위는 발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 하지만 매일 걷고 서고 살아가는 삶의 기반인 발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하루 한 번 발에 손을 대는 그 작은 습관이 인생의 마지막까지 스스로 걷는 기적을 만들어줍니다.
이 5곳을 매일 씻는 일은 단순한 위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병을 막고 냄새를 없애고 가족의 사랑을 지키는 생존 전략입니다. 청결을 소홀히 하면 피부는 썩고 세균은 침투하며 당신은 병든 노인으로 외면당하게 됩니다. 무병장수는 우연이 아닙니다. 매일의 습관이 만든 결과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이 5곳을 정성껏 씻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마지막까지 존엄하게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끝으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난은 참을 수 있습니다. 끼니를 굶어도 옷이 해져도 지붕이 셀지언정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세 이후부터는 가난보다 더 지독하고 더 치욕스러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늙었다는 이유 하나로 무시당하고 투명 인간처럼 취급받고 하루하루가 살아있다는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때로는 노인에게 세상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은 70세 이후 가난보다 두려운 5가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무료이며 다음 영상을 가장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70세 이후 가난보다 두려운 것 중 첫 번째는 좋은 음식 앞에서도 입맛이 없을 때입니다. 한때는 고기 한 점에 웃음이 터지고 따끈한 국물 한 숟가락에 마음이 녹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입에 착착 감기는 반찬 하나로도 하루가 즐거웠고 손주들과 둘러앉은 밥상은 작은 축제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아무리 비싼 음식을 차려도 화려한 반찬이 줄지어도 한입 삼키는 것조차 고역이 되는 날이 찾아옵니다. 입맛이 없다는 건 단순히 배가 안 고픈 것이 아닙니다. 생의 즐거움이 사라졌다는 신호입니다. 혀끝은 무감각해지고 향긋하던 음식 냄새가 역겹게 느껴지는 그 순간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늙어버린 것입니다. 그 옛날 자식 키울 땐 찬밥에 물 말아도 꿀맛이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된장찌개 한 그릇에 힘이 솟았고 김치 한 조각도 아까워 자식 밥상에 올려주던 그 손이 이제는 자신을 위해 밥을 짓는 것도 귀찮아졌습니다. 사람은 음식을 통해 삶의 의지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다는 것은 마음이 지쳤고 삶이 무거워졌다는 뜻입니다. 특히 혼자 식사할 때 공허한 식탁 앞에 앉아 멍하니 밥을 바라보다가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버리는 일이 반복됩니다.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식사는 아무리 고급스러워도 종잇장 같은 허무함만 남깁니다. 가장 참혹한 건 자식이 사온 고급 도시락, 비싼 소고기, 보기 좋은 반찬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질 때입니다. 엄마 이거 드셔봐요. 아주 비싼 거예요 라는 말이 칼날처럼 가슴에 박힙니다. 나를 위한다는 그 음식 앞에서 미안함과 눈치가 입맛을 앗아갑니다. 먹지 못한 밥상은 자식의 실망으로 돌아오고 그 실망은 부모의 죄책감이 됩니다. 음식 앞에서 고개를 돌리는 일은 점점 버릇이 됩니다. 처음엔 아파서 나중엔 귀찮아서 결국엔 그냥 사는 게 지겨워서입니다. 그 순간 음식은 더 이상 삶을 유지하는 수단이 아니라 삶을 포기하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70세가 넘은 어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 어르신은 평생 식당을 하셨고 손맛 하나로 동네에서 이름난 분이었습니다. 아들, 딸 다 출가시키고 혼자 지내는 지금도 작은 냄비에 반찬 몇 가지는 뚝딱 만들어내는 솜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냉장고 문이 닫힌 채로 며칠씩 지나가고 가스레인지에 불 켠 적이 없다는 걸 스스로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입맛이 없어서였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가 찜닭을 포장해 왔습니다. 어머니, 이 집 줄 서서 사는 집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라고 말하며 상을 차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한 입 먹고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유를 묻는 며느리에게 그냥 입맛이 없네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먹는 음식이 무슨 맛이니? 내가 만든 밥도 아닌데 먹는 재미가 없구나. 며느리는 괜히 음식을 남겼다며 속상해했고 아들은 전화를 걸어 엄마, 왜 그래? 기운 차려야지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어르신은 혼자 냉장고를 열었다가 그냥 닫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
언제부터 이렇게 입맛을 잃었을까? 그러다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혼밥 모임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반신반의하며 참석했습니다. 같은 또래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반찬을 함께 나누고 웃으며 밥을 먹는 자리였습니다. 한 분이 무심코 이 나이에도 이런 거 먹으니 좋네, 입맛이 돈다 그려라고 말하자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밥을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어르신은 집에 돌아와 혼잣말을 했습니다. 같이 먹으니 맛있네. 내 입맛이 죽은 게 아니라 마음이 죽었던 거였네. 그리고는 오랜만에 냉장고에서 계란을 꺼내 계란찜을 만들었습니다. 작고 소박한 반찬이었지만 삶의 맛은 거기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70세 이후 가난보다 두려운 것 중 두 번째는 자식에게 짐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 어떤 가난보다 두려운 현실은 사랑했던 자식의 눈빛에서 부담과 피로를 읽어내는 순간입니다. 늙고 병든 몸을 이끌고 자식 집에 얹혀 살게 된 어느 날부터 눈치라는 독이 천천히 온몸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한때는 우리 부모님 모시는 건 당연한 일이라 당차게 말하던 자식이 시간이 흐를수록 방문을 조용히 닫고 밥상 위에 놓인 반찬 수가 줄어들며 대화가 날카로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서는 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 하는 자책이 비수처럼 꽂힙니다. 부모는 주는 존재입니다. 내리사랑이라는 말처럼 죽을 때까지 자식에게 해주고 싶고 더 주지 못한 걸 미안해하는 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주는 손이 아닌 받는 손이 되어버리고 그 손이 자식의 어깨를 누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부모는 짐이 됩니다. 짐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건 사소한 찰나입니다. 화장실 불을 오래 켜놓았다며 껄끄럽게 말하는 며느리의 표정에서 손주가 친구들에게 우리 할머니, 우리 집에서 살아요라고 말하며 머쓱해하는 모습에서 손주 장난감보다 작은 방 한 칸을 배정받을 때의 찬바람 속에서 알게 됩니다. 경제적 짐이 아니더라도 함께 산다는 것 자체가 생활의 불편함으로 여겨질 때 부모는 말없이 자리를 줄입니다. 주방 사용 시간까지 눈치 보게 되는 삶은 감옥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고 위안하고 싶지만 그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자기 기만일 뿐입니다. 문제는 단지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짐이 된다는 죄책감은 늙은 부모를 자존감 밑바닥으로 끌어내립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없다는 사실, 나로 인해 자식 가정이 불편해진다는 사실은 매일을 지옥처럼 만듭니다. 그 지옥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일부는 스스로 요양원을 찾아가고 또 어떤 이는 말없이 삶을 정리합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무너지는 순간 부모는 비로소 삶에서 자신이 사라져도 괜찮겠다고 느낍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을 때 내가 자식을 위해 헌신한 시간이 무슨 의미였나라는 깊은 허무감이 파고듭니다. 어느 78세 어르신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서울에 사는 아들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손자도 있고 함께 살면 덜 외로울 것 같아 큰 기대를 안고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며느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예민한 눈빛을 보냈고 손자는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친구들을 집에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고향 친구분 계시면 거기서 지내보시는 건 어때요? 그 말은 곧 나가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르신은 자신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방에 들어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제 말이 오해되신 거예요. 하지만 이미 그 마음은 접혔습니다. 그날 이후 어르신은 집 근처 공원으로 매일 나가 바람을 쐬며 혼잣말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사람입니다. 결국 어르신은 근처 쉼터로 거처를 옮기고 아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가난해서 슬픈 게 아닙니다. 자식 눈치 보며 사는 게 더 비참했습니다. 70세 이후 가난보다 두려운 것 중 세 번째는 기댈 사람이 없을 때입니다. 늙어가는 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몸이 약해지는 것도, 주름이 깊어지는 것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두려운 건 내 옆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숨이 턱턱 막히고 마음이 갈 곳을 잃을 때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본능은 본능조차 되지 못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세상이 좁아지는 걸 가장 먼저 느끼는 건 인간관계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누구를 만나지? 가 아닌 오늘도 누구와 말 안 하고 지나갈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합니다. 그렇게 며칠,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내 인생은 말 한마디 없이 스르르 미끄러지듯 사라집니다. 나이가 들면 기대는 법을 잊습니다. 어차피 연락해도 바쁠 자식, 얘기 꺼내면 불편해하는 지인, 건강 문제를 말하면 한숨 쉬는 사람들 뿐입니다. 결국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게 됩니다. 기대는 배신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이미 여러 번 겪었기 때문입니다. 기댈 사람이 없다는 건 단순히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에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삶, 병원에 실려가도 보호자랑 칸에 아무도 없다는 현실, 작은 사건 하나에도 인생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과 맞서야 한다는 뜻입니다. 밤이 되면 이불 속에서 조용히 울다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아침에 거울을 보고 웃는 척을 합니다. 속은 썩고 마음은 텅 비었는데 겉은 괜찮은 척 살아가는 삶이 이어집니다. 하루가 끝나면 TV 소리만 덩그러니 방 안을 채우고 정적 속에서 마음은 더욱 깨어집니다. 진짜 무서운 건 이제는 기대고 싶지도 않다는 무감각입니다. 내가 왜 이런 말까지 해야 하지 귀찮게 느껴질까봐. 그냥 참자는 생각이 굳어지면 결국 나는 투명한 존재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 내 안부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그 서글픈 진실 앞에 사람은 말없이 무너집니다. 믿었던 자식에게도 기대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형제 자매는 이미 각자의 삶에 바쁘고 친구는 병원 아니면 요양원입니다. 전화번호부를 아무리 뒤적여도 걸 수 있는 번호 하나 없는 그 찰나 고독은 내 안에서 폭탄처럼 터집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74세 어르신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어르신은 은퇴 전까지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하며 아내와 함께 단출하게 살아왔습니다. 자식은 없었지만 둘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3년 전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부터 세상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아내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컸고 혼자 하는 식사, 혼자 하는 외출, 혼자 자는 밤이 지옥 같았습니다. 처음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연락은 뜸해졌고 전화기 속엔 정적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려다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으로 쓰러졌습니다. 바닥에 누운 채 몇 시간을 버텼고 겨우 몸을 끌어올려 전화기를 잡았지만 막상 누를 번호가 없었습니다. 응급실에 혼자 실려가 보호자 연락처랑 칸에 해당 없음을 적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퇴원 후에도 병원에서 받은 안내문을 보며 같이 갈 사람 난에 적을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 멍하니 종이를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어르신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외로움을 극복하기로 했습니다. 동네 공원에 매일 같은 시간에 나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말 걸지 않았지만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만나는 다른 어르신들과 눈인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어느 날 한 어르신이 귤 한 개를 내밀며 어이, 오늘도 나오셨네라고 말을 걸었습니다. 그 순간 어르신은 눈을 질끈 감고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날 기억해 주는구나. 지금 이 어르신은 하루에 2번씩 공원에 나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기댈 사람이 없던 내가 이제는 누군가의 어깨가 돼주고 있습니다. 기대지 못하는 고통은 알아도 기대게 해주는 기쁨은 늦게라도 배워야 합니다. 70세 이후 가난보다 두려운 것 중 4번째는 치매로 나를 잃는 순간입니다. 나이가 들어 눈이 침침해지고 무릎이 시큰거리는 건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잊고 내가 살아온 기억을 하나씩 잃어간다는 것은 공포입니다. 내 손으로 밥을 짓고 내 입으로 웃고
내 발로 걸었던 시간들이 서서히 사라지는 그 현실은 가난보다 훨씬 더 끔찍한 절망입니다. 치매는 단순히 깜빡깜빡하는 병이 아닙니다. 나란 존재가 조금씩 지워지는 과정입니다. 어제 먹은 반찬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식의 이름이 낯설게 느껴지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에게 누구세요? 라고 묻는 일이 현실이 되는 병입니다. 문제는 이 병이 천천히 그리고 잔인하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약간의 건망증으로 시작됩니다. 냉장고에 리모컨을 넣고 밥을 2번 지으며 같은 얘기를 몇 번씩 반복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본인은 압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순간부터 공포는 일상이 됩니다. 내가 나를 믿을 수 없는 삶은 무섭습니다. 스스로 한 행동을 잊고 했던 말을 기억하지 못하고 결국엔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자존감은 산산이 부서지고 자식의 얼굴마저 기억나지 않을 때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고문입니다. 가장 비참한 건 남은 가족에게 짐이 되는 자신의 모습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혼자서는 씻지도 입지도 먹지도 못하면서도 눈만은 멀쩡히 뜨고 있으니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기저귀를 차고 수저를 쥐지 못하며 이불에 실내를 해놓고도 그 이유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에게 치가 떨립니다. 언젠가는 기억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그동안 쌓아온 삶, 수십 년의 추억, 사랑했던 사람들의 이름까지 모두 잊혀집니다. 결국 나중에는 자신의 이름조차 잊게 됩니다. 가장 소중한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이 병은 죽지 않았지만 죽은 것이나 다름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빈 껍데기 같은 모습으로 자식의 눈빛 속에서 짐스러움과 피로를 느낍니다. 병을 고칠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는 상황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천천히 끊어지고 가족이 아닌 간병인과 환자의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76세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젊었을 땐 여장부처럼 살았습니다. 큰 식당을 운영하며 3남매를 키우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보다 강하고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주방에 불을 켜놓고 나오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가족들도 나이 들면 그럴 수 있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점점 이상한 일들이 늘어났습니다. 빨래를 돌리고 물을 안 빼고 휴대폰을 냉장고에 넣고 심지어 손주 이름을 그 사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갔고 결국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후부터는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집안 곳곳에 쪽지를 붙이기 시작했고 냄비를 태우고도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부정했습니다. 어느 날은 외출했다가 집을 못 찾아 동네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경찰에게 우리 집이 어디였더라라고 말하며 멋쩍게 웃었다고 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날은 큰딸이 도시락을 싸와서 함께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딸을 물끄러미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누구세요? 딸은 그 자리에서 밥 숟가락을 내려놓고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 일 이후 가족들은 할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화를 냈지만 며칠이 지나자 이곳이 낯선 공간이라는 인식조차 없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요양보호사에게 우리 엄마 언제 와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지금 할머니는 요양원 마당에서 매일 같은 벤치에 앉아 노란 국화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합니다. 어제는 내가 누구였더라? 누군가가 대답해 주지 않으면 그 물음은 끝없는 미로 속에 남습니다. 치매는 몸이 아닌 나를 파괴하는 병입니다.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닌 생존보다 더 괴로운 유실의 삶. 그 잔인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오늘도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70세 이후 가난보다 두려운 것 중 5번째는 힘없는 내가 억울할 때입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서서히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일입니다. 한때 누구보다 부지런했고 살림 하나는 똑 부러지게 해냈고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몸 하나 쉬지 못했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손에 물 한 컵 드는 것도 버겁고
버스 손잡이 하나 제대로 못 잡는 몸이 되어버립니다. 억울합니다. 세상은 나를 늙었다고 무시하고 병원에서는 보호자 없으면 설명조차 제대로 안 해주고 복지센터나 관공서에 가면 따님은 안 오셨어요? 라는 말부터 합니다. 내가 내 일 처리하러 왔다고 하면 어이없는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무력하다는 이유로 의견은 묻지 않고 대화의 주체가 아닌 짐으로 여깁니다. 가장 서러운 건 진심이 가벼워질 때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나이 드셔서 예민하신가 봐요. 그 나이면 이해하셔야죠라는 말로 내 생각과 감정을 깎아내립니다. 예전엔 나 없으면 안 되던 자식들도 이제는 내 말보다 스마트폰 속 정보가 더 정확하다며 날 흘려듣습니다. 억울함은 쌓이고 쌓여 분노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분노마저 터뜨릴 힘이 없습니다. 가슴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입은 벌어지지 않고 몸은 따라주지 않으니 결국 그 억울함을 삼키고 살아야 합니다. 가게에서 돈을 덜 거슬러줘도 따지기 힘듭니다. 병원에서 약이 잘못 나와도 되돌아가기 힘듭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밀쳐졌는데도 괜찮아요라는 말만 입에서 나옵니다. 그저 약하고 나이 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무시당하고 억울해도 그 억울함을 호소할 힘이 없다는 사실이 가장 참담합니다. 사람 취급 못 받는 기분, 내가 이 세상에 아무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 현실은 자존심을 부숩니다. 힘없는 나는 말도 조심해야 하고 표정도 읽혀야 하며 행동 하나에 괜한 민폐로 찍힐까 전전긍긍해야 합니다. 하지만 힘이 없다고 삶의 의미까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나약하다고 해서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내지 말라는 법도